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계속해서 정민민사법 완전정보 교과서를 위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계약금과 관련된 부분을 보시는데, 제가 법무사 일을 하면서 이 계약금과 관련된 일은 뭐 한 달에 몇 건씩 합니다. 계약금 법리를 잘못 이해한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네, 이 부분은 차근히 한번 보시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반한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 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 일방이 교반한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 뭐 계약 체결을 위한 뭐 체약금, 간단하게 체약금이다라고 하는데, 이는 급부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대금 또는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선급금이나 선불금 또는 전도금과는 다르다. 예, 근데 매매 선급금이라면은 계약금이 아니고 매매 대금을 미리 지급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계약금과는 구별된다라는 거. 그러나 이 선급금이 계약금은 아니지만 정약금 기능은 한다는 거죠. 계약이 체결되었고 하니까 선급금을 주겠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선급금을 주진 않았을 거라는 거. 그래서 선급금이 정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계약금은 아니라는 거죠. 계약금의 성질, 이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요물 계약이다. 그래서 특히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뭐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뭐 그 외에도 보증금 계약, 그다음에 그 뭐 현상 광고 이런 것들이 요물 계약이다. 이런 걸 뭐 맨날 외우고 앉아 있는데 요물 계약이란 말이 의미를 몰라. 대부분 계약금과 관련돼서 사고가 나서 내를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이 요물 계약이란 말의 의미를 몰라. 맨날 보면 뭐해. 의미를 모르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국어 공부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국어 공부하실 것 같으면은 이거 듣고 앉아 있을 필요 없고 저 국어 선생 만나러 가셔야 돼. 따라서 약정된 금액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수된 금액이 계약금이다. 요물 계약이니까 그 물건 제공해야 계약이 체결된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줄게 약정된 금액, 그거는 계약금 아니라는 거. 지금 딱 줘야 계약금이 될 수 있다는 거. 판례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매매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을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 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여기는 현금 보관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매매 대금을 10억으로 하고 계약금을 1억 원으로 하는데 지금은 1억 현금이 다 없으니까 1,000만 원만 준다. 이런다는 거죠. 그럼 1,000만 원, 1억이 계약금인데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 원만 주면은 계약이 존재 안 합니다.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1억을 다 줘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근데 현금 보관증을 작성해 줬다. 저 계약금 1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일단 1,000만 원 받고 9천만 원을 빌려간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놨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법리는 1억 다 받았고 9천만 원 빌려준 그런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1억을 다 받은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면은 그는 계약금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또한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금 계약이 없다 이 소리죠. 성립조차 안 했으면 없는 겁니다. 성립을 해야 존재하는 거고 성립조차 안 했으니까 아예 계약금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임의로 주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즉 계약금 계약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약금 계약을 요물 계약이다라고 본 판례. 즉 판례가 이거는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이래 안 써도 물건 다 줘야 계약이 체결되는 거고 다 안 주고 또는 일부만 준 경우에는 계약금 계약이 없다 이 말, 이 의미하는 바가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라고 쓴 겁니다. 그리고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에 부수하여 저 앞에서 이야기했죠. 매매 쪽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다른 유상 계약에 준용됩니다. 그래서 매매에서 계약금 걸고 뭐 이래 하는데 임대차 계약에도 계약금 걸고 한다는 걸 다 아시죠? 고용 계약에서도 계약금 걸 수 있습니다. 도급 계약에서도 계약금 걸 수 있습니다. 유상 계약에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계약금 계약은 유상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물론 뭐 무상 계약이어도 일방적인 것이어도 뭐 체결한다면 체결해 볼 수 있겠죠. 이 계약금 계약 법률행위죠. 따라서 여기에도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게 결국에는 의사표시 해석이다라는 거, 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대행 계약이 무효, 취소 등으로 소멸되면 계약금 계약도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는 거. 어떤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인정되는 것을 종된 계약이라 하고 그때 전제된 계약을 주된 계약이다라고 하는데 주된 계약이 있어야 종된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된 계약만 있고 종된 계약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계약이 없으면 종된 계약은 당연히 없는 겁니다. 주된 게 있어야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종된 거니까. 계약금의 교부식이 통상적으로는 계약 성립과 동시에 교부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고 주된 계약 성립 후에 교부될 수도 있다라는 것. 다음 이러한 계약금의 종류 일단 모든 계약금은 정약금의 성질은 무조건 가지고 있습니다. 정약금 계약이 있다는 증거금 이 말이죠. 그걸 줄여가지고 정약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을 한 이유는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있겠죠. 그러니까는 계약금 계약이 있다는 말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는 된다는 거죠. 계약도 체결 안 된데 계약금을 주겠어요. 그 외에도 위약금인 계약금도 있고 해약금인 계약금도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해약금인 계약금을 먼저 보는 게 맞지만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위약금인 계약금을 먼저 보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매매를 보고 있습니다. 매매 쪽에는 해약금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위약금과 관련되는 것은 389조 채권법 총칙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약금, 해약금, 위약금이 다 이해가 돼야 문제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약금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위약금,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수령자가 이를 몰수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교부자에게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계약금을 특히 위약금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일정한 급부장애의 발생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에 해당하고 기본계약의 종된 계약이다라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계약금 성질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 근데 위약금일 때
손해배상의 예정일 수도 있고 위약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될 것인데 법조문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채무 불이행 기간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라는 것.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 계약금이 교부된 때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것. 손해배상의 예정인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해제가 된다면 계약관계가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멸되므로 채무 불이행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여도 이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나 계약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고 당연한 거죠. 따라서 그 계약과 관련되어서 불법 행위까지 연결될 때 불법 행위상의 손해배상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 이미 약정을 했다면 약정대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에 관한 것이라는 것. 따라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것 당연하다는 것. 반면에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을 때 하나여 해약금의 성질을 겸하는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뿐이라는 것. 그래서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까지 포함되는 위약금인 계약금이라면은 정약금의 성질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 해약금의 성질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예정까지 하는 성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이 경우에 그 액수가 과다하면은 감액할 수 있고 감액되면은 받아난 것은 반환해야 되겠죠. 물론 위약금의 특약이 없다면 손해배상 예정임을 전제로 한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위약금의 특약이 아니라면 그 감액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근데 나아가서 위약벌까지의 성질을 갖게 된다면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대한 제재, 즉 벌로서 몰수되는 것을 위약벌이다라고 한다는 것. 이 경우 계약금 몰수와는 관계없이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벌로 약정된 거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위약벌 약정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손해배상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398조 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고 이거는 벌로 더 과하게 주게 한 것이니까 감액할 수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해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래서 일부 무효 또는 전부 무효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감액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법리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판례는 백화점 수수료 위탁 판매장 계약에서 임차인이 매출 신고를 누락한 경우 판매 수수료 100배에 해당하고 매출 신고 누락분의 10배에 해당하는 위약 벌칙금을 임대인에게 배상하기로 한 위약벌의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고 유효하다라고 했다는 판례가 있다는 것. 그래서 약정을 하면서 저거는 공서양속에 반해서 이 정도면 무효일 텐데 했다가는 벼락 맞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약금인 계약금,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작용을 갖는 계약금을 해약금이라고 하는데 민법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는 거. 민법 565조의 해약금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 인정되는 것이고 만일 당사자가 이 조항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그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채권법 쪽에 있는 규정들은 대부분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거.
565조 해약금,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사자에게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이러면 안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 법리가 중요하다는 거지.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 당사자 중 누구라도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해지할 수 있다.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입니다. 이행에 착수해버리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하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을 때 중도금 지급 전까지 이 해약금의 법리에 의해서 해지할 수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물건 인도나 등기 이전을 먼저 하는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신경 쓰지 말고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 안 받고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중도금이든 뭐 잔금이든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인도하거나 등기 이전해버리면 이행에 착수한 것이 됩니다. 그런 식의 이행에 착수가 되어버리면 이 해약금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준 거 포기하고 수령자는 받은 거 배액을 상환하여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 이 경우 수령자는 계획 해지 의사 표시 외에 계약금 배액 이행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이행 제공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근데 증거 자료가 없으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자료는 남겨야 됩니다. 하다못해 핸드폰 문자라도 나는 돈 준비 다 됐으니까 배액 준비 다 됐으니까 찾아가라, 받아가라, 통장번호 내놔라, 이런 거 문자라도 남겨놔야 나중에 소송 들어갔을 때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뭐 오늘도 어떤 분이 뭐 전화 와가지고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뭐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길래 8천만 원 빌려줬는데 건물은 짓지 않고 딴 데 쓰고 아직까지 돈도 안 갚았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 그래서 내가 거꾸로 물었습니다. 그럼 건물 짓는다 하길래 돈 빌려줬다라는 거 문서 있습니까? 녹취서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럼 구두로 그런 거 했다는 거 누가 증인을 쓸 사람이 있습니까? 아, 둘이서 만나가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없대. 어떡하라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니만 아는 거는 소용없습니다. 소송 들어가면은. 판사님께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판사님은 중간자 입장에서 공평하게 양쪽을 다 보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뭐 그때 분명히 내가 건물 짓는다 했기 때문에 줬다, 안 그러면 안 줬을 건데, 아 그거 어떻게, 니는 그래 했겠지만 상대방은 그래 안 했을 수도 있지. 참 그 누구든지 상담하러 오면은 요즘 참 자주 쓰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아는 거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대봐라고. 판례가 있는 것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당사자 본인이 아는 것 외에 다른 뭔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판사님이 무당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보고 판결 내려주겠어요. 판례는 결론인데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특히 대법원까지 가는데 5년 10년 걸릴 건데 얼마나 많은 공방이 있었겠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증거 서류가 왔다 갔다 했겠어요. 증거 서류가 있어도 증거로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없다면은 뻔한 거죠 뭐. 매도인 민법 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금 배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계약금 제공이 적법하지 못하면 해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안에 적법한 제공한 때에 계약이 해제된다고 볼 것이고, 또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는 경우에 공탁 원인 사실에 계약 해지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포함적 의사 표시 일종으로 볼 수 있고, 상대방에게 공탁의 통지가 도달한 때 해지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
그러나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잔대금 지급권은 소송을 제기한 것만 가지고는 이행에 착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의 일부가 지급되든지 중도금이나 잔금의 일부가 지급되든지 또는 물건 인도 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행 착수가 된다는 거.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 기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이다. 이행의 착수란 중도금의 제공 등 채무 이행행위 일부를 행하거나 또는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채무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도 착수할 수는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5억에 샀는데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까지 받아놓고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또 매수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뭐 7억에 팔 사람 뭐 그러니까 그래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일이 되기 전에 그 통장에다가 바로 100만 원 정도를 입금을 딱 시키는 거죠. 약정했던 중도금 지급일이 되기 전에 100만 원을 탁 입금시켰습니다. 그럼 일부 이행한 거죠. 이행에 착수한 거죠. 그렇다면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5억에 매매 계약 체결하고 5천만 원 받았는데 7억에 팔면은 배액 1억을 돌려주더라도 그럼 자기 손실은 5천만 원 있죠. 그럼 7억에 팔면은 1억 5천 더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200만 원 탁 입금시키가 이행에 착수해놓고 내가 해준 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줬죠. 이래 해가지고 내가 매입을 했는데 중도금 일부도 지급했는데 계속 다른 매수인을 찾아보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어서 이전 등기가 되면은 내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요건을 해가지고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판사님도 법리를 당연히 잘 아시니까 그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아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뭐 다른 사람한테 팔기 시도하기는 이제 곤란하죠. 왜냐하면 살 사람이 없으니까 법을 좀 안다면 법을 모르는 놈은 또 살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가처분 등기가 돼 있는데 그 뒤에 7억 주고 뭐 들어와가지고 소유권 인정 등기를 받았다. 근데 계속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소유권 인정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그 가처분에 의해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면은 그 가처분 등기 뒤에 있는 7억 주고 산 그 등기는 말소당하죠. 직권 말소당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단은 7억을 날렸죠. 물론 매수인한테 7억 반환 청구할 수 있겠지만 매수인이 그 돈 가지고 있겠냐는 거지. 그런 짓을 하는 놈이. 그래서 앞에 5억 주고 산 그 매수인은 뭐 잔금 받은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 그래 하겠죠. 그래가지고 뭐 판사가 잔금 받은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하라 라는 판결을 내리면은 그 판결에 의해서 잔금 받아고 이전 등기 내놔라 라고 하는데 등기가 딴 데 넘어갔으니까 못 주겠죠. 공탁하고 이제 집행 등기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촉탁에 의해서 결국에는 등기가 실행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7억 주고 산 사람은 소유권 날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소유권 날라갈지 모르니까 가처분 뒤에 있는 가처분이 있으면은 매입하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해약금에 의한 해제 효과 당사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하나여 해제할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 의무는 없다. 이행에 착수한 것이 없으니까 원상회복할 게 없죠. 이거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해약금 계약이란 특약에 의한 것이고 채무 불이행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약금에 의해서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서의 명문으로 위약시 법정 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 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불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권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둘 다가 병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물론 계약금은 꼭 반드시 법적으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통상적으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해 두지만 어쨌든 계약금을 주놨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지급 기일에 또는 그 대금 지급 전에 이전 등기를 미리 해주기로 했는데 그런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즉 중도금 지급길에 중도금을 하지 않는다면 중도금 채무 불이행을 위한 해제권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직 이행에 착수 안 했으니까 계약금 계약에 의한 해제권도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행사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둘 다를 가지는 사람. 그래서 뭐 내용 증명이나 또는 소장을 제기할 때 명백하게 이거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라는 문구를 써야 됩니다. 예컨대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놨는데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중도금 채무 불이행으로 유한 해제권을 행사해야 되지 계약금 해제를 해버리면 자기가 배액을 줘야 됩니다. 계약금의 반환 여부 주된 계약이 이행되면은 이미 받아놓던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앞에서 계약금은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금전 기타 유가물이다 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10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자동차를 맡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10억 대금을 다 주고 이전 등기를 받았다면 자동차는 돌려받아야죠. 부당이득이니까. 그러나 통상적으로 금전으로 계약금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계약금 일부로 충당되는 게 관행이라는 거. 만약에 주된 계약이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아니고 다른 소멸사유,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가 되면 소급적으로 그 계약 관계가 없었던 것이 되니까 계약금은 줄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수 있다라는 거, 반환되어야 한다는 거. 근데 다른 뭐 상대방이 받을 게 있다면은 그것과 상계될 수는 있겠죠. 상계권도 형성권이고 일방적으로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된 계약이 다른 사정으로 뭐 해제된 경우 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죠. 매매계약 비용 부담, 매매계약의 선 비용은 균분 부담이 원칙이라는 거. 균분 부담. 근데 통상적으로 등기 비용은 매매 계약 비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이전 등기 비용은 계약 비용이 아니고 그것은 매도인의 채무 이행에 관한 비용이므로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래 실정 관행상 매수인이 부담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정도 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약금은 조금 뭐 책을 읽으면서 봤는데 답답해서 그럽니다. 한 달에 뭐 대충 한 두세 건 옵니다. 계약과 관련돼 가지고 요물리 계약이라는 그것만 딱 정확하게 깨고 있으면은 실수를 안 할 건데 특히 중개사분들이 계약금 중 일부 이랬다 그 뭐 계약서에 그렇게까지 써놓고 또 그럽니다. 계약금 중 일부 이래놓고 그럼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지금은 이야기 안 해주죠. 나의 노하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약금이 요물 계약이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깜빡하면은 실수하고 대도 안 한 소리들 합니다. 특히 뭐 중개사들이
계약금 중 일부 이래 놓고 그 일부만 지급된 상황에서 오만 자기가 아는 민법 지식 싸잡아 가지고 헛소리 팍 하는 그런 것들 자주 봅니다. 자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